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고 독감도 유행을 한다고 하니 구독자분들 모쪼록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몇 해 전 아내를 잃고 그제서야 개과천선해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고마운 줄을 모른다잖아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야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평소엔 잊고 살다가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각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괴로운 마음 이곳에 풀어내고 싶어 사연을 적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젊은 날 가장 힘들 때 마치 천사가 나타나 저를 지켜주듯 살며시 다가온 아내는 당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준 사람이죠. 아내를 만났던 그때도 저에게 크게 좌절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일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3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고 저와는 나이차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는 미디어 유통 사업을 하셨는데 꽤 크게 운영을 하셔서 늘 바쁘셨고 어머니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라 자식인데도 그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이 없었어요. 누나들은 어머니에게 떼도 쓰고 장난도 치고 가깝게 지냈지만 웬일인지 어머니는 저에게만은 늘 냉정하시고 엄하셔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유치원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계셨어요. 마침 집에는 누나들이 없었고 누나들처럼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던 저는 그 곁에 가만히 누워 엄마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죠. 제가 잠이 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겠죠. 너 뭐야? 엄마. 집에 왔으면 엄마 깨워야지. 음흉하게 옆에 가만히 누워서 사람을 놀래키니? 엄마. 뭘 잘했다고 우는 거야? 누가 안 그쳐? 어서 이 방에서 나가! 나가! 너무 놀란 저는 울음이 터졌지만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지도 달래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겁에 질리고 충격을 받았던지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여튼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이후 엄마 곁에 다가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누나들은 엄마에게 매달려서 어리광도 부리고 갖고 싶은 걸 조르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그 모습을 구경하듯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죠. 누나들과 저의 온도 차이는 누가 봐도 너무 심해서 어릴 때는 누나들도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엄마가 야단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 너 지난주에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거 있지? 그거 내놔. 싫어. 아빠가 나 준 건데. 뭐? 싫다고? 이게? 너 엄마한테 또 혼나고 싶어? 엄마한테 또 일러줄까?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일러줘. 왜 없어? 엄마는 우리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면 엄마가 안 믿어줄 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용돈 받은 거 이리 내놓으란 말이야. 누나들과 저한테 똑같이 주신 아빠 용돈은 고스란히 누나들 손에 들어갔어요. 어린 마음에 억울했지만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늘 바쁘셔서 집에 잘 오지도 않으셨고 엄마는 늘 누나들 편이었으니까요. 지갑에 든 용돈을 탈탈 털리고 나서 혼자 울고 있으면 집안일을 돌봐주셨던 가정부 이모가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재현이 또 울고 있네. 속상한 일 있어? 누나들이 내 돈 또 가져갔어요. 그랬어? 누나들은 나 싫어해요. 엄마도 나 싫어하고. 나는 집에서 외톨이에요. 아니야, 외톨이라니.
사모님도 재현이 좋아해. 아니야, 아니야.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왜 낳았냐고! 속상한 마음에 가정부 이모에게 안겨 눈물을 쏟고 있자면 이모는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토닥여 주셨어요. 그 집에서 아빠 외에 유일하게 저를 안아주던 사람은 그분뿐이었어요. 가정부 이모는 저를 엄마보다 더 챙겨주셨고 누나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저를 달래주셨어요. 한때는 이모가 내 엄마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금세 지워버렸어요. 대신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성적을 잘 받아오면 저를 바라봐 줄까 싶어 국민학교 시절에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했고 반장, 전교회장은 무조건 출마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문제 일으키면 더 미워하실까봐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도 모범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행동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나들과 비교가 되면서 누나들에게 무시만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어릴 때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행복했던 기억도 없고 좋았던 기억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어린 나이에 발버둥 쳤던 아픔만 떠오르거든요. 부모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거, 그거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그런데 생긴 게 아버지랑 판박이라서 자식이 아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다른가? 이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저를 임신해서 찍은 사진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 가설도 맞지 않는 일인 거죠.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답을 알 수 없어 아버지께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버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누나들과 저를 대하시는 게 달라요. 저는 마치 주워온 자식 같아요. 저 엄마 아들 맞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그런 허튼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하지만 어허이! 쓸데없는 소리라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하셨어요. 용기를 내 여쭤본 건데 아버지의 그런 반응에도 의심이 해소되기는커녕 답답함만 더 커져갔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와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께 큰 병이 찾아왔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며 무리하게 업무를 보셨고 접대할 곳이 많아 늘 술을 가까이 하셨으니 병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갑자기 무너진 아버지의 건강은 수술을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는 어머니가 운영하시게 됐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는 하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회사를 저에게 물려줘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자리에 재현이를 앉힌다니? 우리 정민이도 있는데. 여기 업계 여자들이 나서서 하기 힘들어. 얼마나 살벌한 동네인데. 그리고 아무리 잘난 딸이라고 해도 걔들은 출가 외인이야. 뭐라고요? 당신 말 다 했어요? 참나.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인정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사장 자리에 앉을게요. 무슨 소리? 재현이가 있는데 당신이 왜? 나는 재현이 앉히겠어. 여보, 끝까지 이럴 거예요? 회사 사장 자리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랭이는 계속됐어요.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와 치열하게 부딪히셨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결국엔 아들이 뒤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셨어요. 두 분의 싸움 속에 뜨거운 감자였던 저는 결국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됩니다. 경력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아버지 회사에 일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운영하는 걸 배웠던 저는 회사를 이어받으며 어머니께 인정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공백을 제가 잘 메우면 결국엔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제 생각은 짧았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의 눈에는 미운 오리 새끼일 뿐이었거든요. 큰 덩어리는 제가 받고 작은 덩어리를 받은 누나들은 어머니의 지원으로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외갓집이 원래 굵직한 사업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외갓집을 자주 왕래하시더니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누나들의 회사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조급증이 생겼어요. 아무리 실무를 익혔다곤 해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잔뼈가 굵은 중진들 사이에서 새파랗게 어린 제가 자리를 잡아나가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저는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일 뿐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회사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게 됐고 아버지께 상의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가 없는 말을 듣게 됐죠.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신 1인실에 조용히 들어갔는데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 평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나랑 우리 애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재현이만 챙겼다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나가! 그만 가라고! 왜요? 나랑은 말도 하기 싫어요? 아직도 그 가정부가 맘에 남아서? 그래서 나랑 우리 애들은 무시하고 재현이만 챙기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애들도 당신 자식이야. 재현이만 당신 자식 아니고! 가정부랑 바람 피워서 낳은 그 아들보다 당신 부인인 내가 낳은 내 딸들이 진짜 당신 자식이라고! 감정이 격양돼서 악을 쓰며 흘러나온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오는 내내 나를 의심하게 했던 그 비밀. 결국 내가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내 머릿속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내가 왔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서 있는 저를 어머니가 발견하시곤 경멸에 찬 시선으로 쳐다보더니 나가버리셨어요. 아버지도 제가 알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셨는지 저를 쳐다보며 절망한 표정을 지으셨죠. 재현아,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재현아, 말씀해보세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자식이에요? 진짜예요?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 알려야 했지만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 이 못난 애비를 이해해다오. 세상에,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 정말 너무하세요. 미안하다. 병으로 몸이 약해진 아버지는 끝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늘 강인하고 단단한 아버지셨는데 제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계셨어요. 충격에 빠진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마주할 수 없었고 그곳을 뛰쳐나와 버렸죠. 드라마에서나 봐왔던 출생의 비밀이라니 이런 비밀은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엄마와 누나들이 왜 나를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집안에서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된 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린 날 나를 안아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가정부 이모가 실은 내 친모였다니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 다 되어 갔지만 아무리 늦었어도 엄마를 찾으러 가야 했어요.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그게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한 일이 되지 못했고 저는 친모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직원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를 찾는 일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핏줄인 저한테도 그렇게 냉정한 어머니셨는데 집안일을 해주던 가정부에게 더군다나 자기 남편과 바람까지 난 내 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을지 뻔했어요. 저의 친어머니가 얼마나 홀대받고 상처받았을지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럴수록 내 친모를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벌써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나 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웠어요. 친모밖에 모르는 상황에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친모를 찾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저 혼자는 힘들 거라고 하셨죠. 오히려 회사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하시며 제발 마음을 잡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식이 제 어미를 찾는 게 이렇게도 힘이 들 일인가. 한탄스러웠지만 단시간에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고 당분간 일에 집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마음을 잡는 건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저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싶은 마음에 외딴 섬에 가게 됐어요. 어디 한 곳을 정하고 떠난 게 아니라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어디서 왔어요? 여긴 너무 외지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오다 보니 여기 오게 됐어요. 젊은 사람은 못 봤는데 여기 살아요? 전 육지에서 일해요. 여기 할아버지 혼자 계셔서 가끔 인사드리러 오는 거고요. 아, 그랬군요. 저는 머리 식히려고 왔어요. 근데 섬이 참 아름답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육지랑 떨어져서 이곳에 일주일만 있어도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여긴 골치 아픈 세상 일들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 섬에서 나고 자라 육지에서 일을 한다며 자신을 소개했던 아내를 그곳에서 만났어요. 섬에는 노인들만 주로 있었고 저와 또래는 아내뿐이었고요. 우리는 매일 만나서 서로의 얘기를 나눴고 마음씨 따뜻한 아내에게 저는 빠져들고 말았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했던 저는 아내의 연락처를 받아오게 됐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으로 대해주는 아내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많이 사랑했기에 낯선 곳에서의 삶을 기꺼이 선택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아내를 데려다 인사시켰을 때 어머니는 많이 싫어하셨어요.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해 회사에 보탬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웬 섬마을 여자를 데려왔냐면서 제 아내가 있는 면전에서 서슴없이 말씀하셨죠. 게다가 상견례 때는 먼 길 오신 아내의 할아버지께도 무례하게 말을 했고요. 결혼 전부터 마음고생을 했던 아내는 결혼식 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차라리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살던 곳에서 건실한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속상해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제 옆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죠.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는 임신을 바로 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빨리 갖고 싶었던 저는 자식도 많이 낳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아픔들을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내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렇게 잔뜩 경계하며 사는 저에게 늘 경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죠.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오는 거니? 이제 와서 명절 음식은 대체 언제 할 생각이야? 어머님이 어제 1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조금 일찍 온 건데요. 뭐?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니? 너 지금 시애미 물 먹이는 거냐? 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희가 늦어서 그러세요? 너는 끼지 마라. 여자들 얘기에 네가 왜 끼는 거니? 아내가 하는 건 뭐든 못마땅한 어머니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갑게 대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결혼 직후부터 아내에게 본가와 거리를 두라고 했지만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한다고 하며 싫은 소리에도 꿋꿋하게 왕래를 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아내를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차가운 어머니의 행동에도 씩씩하던 아내가 결국 눈물을 보이자 저는 더 참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께 원망의 소리를 했죠. 어머니, 이 사람이 대체 뭘 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세요? 아니,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는 건데 애비가 왜 나서? 제가 곁에서 지켜보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제 처와 아이들까지 그런 식으로 무시하시면 안 되죠? 채연이, 너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거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 서러워서 정말. 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네가 네 애미를 닮았구나. 하는 짓이 교양도 없고 품위도 없는 것이 딱 네 엄마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결국 폭발해버렸고 그날 본가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도저히 더는 참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1~2살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어린애인 줄 알고 무시하는 행동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왕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본가와 인연을 끊고 나면 나를 괴롭히는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내 속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을 잡지 못한 채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어요. 제가 다 헤쳐나가야 했고 그중 자금난은 너무나 큰 문제였죠. 숨구멍이라도 있어야 했지만 누구 하나 저를 지원해준다는 곳이 없었어요. 외가 쪽에도 전부 누나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했기에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혼자 다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죠. 저희 회사가 유통하던 거래처는 모두 누나들 회사로 넘어가고 저는 집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찾아갔어요. 저는 길바닥에서 자도 상관없지만 제 처와 자식들이 안전하게 지낼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하지만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니? 네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나는 네 집 식구들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하시며 대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추운 한겨울에 내리는 비까지 맞으며 본가 대문 앞에서 받은 문전박대는 제 뼛속 깊이 상처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을 보면서 나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얼굴을 타고 내리는 물이 빗물인지 내 눈물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결국 본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우리 가족은 살 곳을 찾아 떠났어요. 돈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결국 아내의 친정이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됐죠. 노장에 아직도 허리가 꼿꼿한 처조부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어요. 낮은 지붕집에 별채까지 더해 방이 3개인 그곳에 처조부는
기꺼이 자리를 내주셨어요. 별채에서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말고 이곳에서 지내게. 매일 고기 반찬은 못 먹어도 배 굼지는 않을 걸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지내. 손녀 사위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할아버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할아버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눈물을 쏟아냈어요. 회사가 망하고 아내와 애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낼 곳을 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던지 할아버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던지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군요. 그런 저의 어깨를 감싸며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마음고생을 곁에서 다 지켜본 아내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밀어붙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가진 것도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동안 할아버님 댁에서 지내다가 아내가 동네에 수소문을 해 빈집을 하나 얻게 됐어요. 마을에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니 빈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곳을 마을 동장에게 양해를 구해 얻어왔더군요. 그곳에 새로 우리 집을 꾸리고 살게 됐어요. 아이들도 그 섬에 있는 분교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아내는 육지에 나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죠. 가족들은 그곳에서 다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방황을 끝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게 됐죠. 일을 해보려고 해도 도시 생활만 한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이 서툴어 다들 일감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욕이 넘쳤던 저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져 갔어요. 그리고 맨정신으로 있지를 못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그때 그렇게 술에 손을 대면 안 됐던 건데 정말 그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늦게 후회가 돼도 어쩌겠습니까?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데 그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술은 저에게 세상 일을, 아픔을, 고민을 잊게 만들어줬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술이 깰만 하면 또 마셔서 인사불성되기 일쑤였죠.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는 저를 아내는 많이 걱정했어요. 술을 숨기기도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궈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조치들도 다 허사였고 술독에 빠져 사는 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술은 제 인성도 망가뜨려 소중한 내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게 하고 손녀의 가족을 걱정해 주시는 처조부의 발걸음도 끊게 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해 곁에 오지 않았고 바른 소리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저에게 맞아서 생긴 멍자국이 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지켜줘야 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죠. 지금은 잘못됐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때는 눈이 가려져 내 안에 고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내 아내 고통과 마주하며 아내의 걱정에도 자식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듭니다. 숨을 쉬고 아침이면 눈을 뜨는 고통스러운 매일을 끝을 내야 나도 편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슴없이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죠. 어쩌면 그때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내가 그때 죽어버렸다면 내 아내는 아직도 무사했을 텐데 그것이 아직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그때는 목숨을 구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루는 눈에 초점도 없이 멍하게 방 안 천장을 보고 누워있자니 아내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여보, 왜 이래 도대체? 당신 죽으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사업 좀 망하고 부모랑 연 끊고 사는 게 어때서? 우리가 있잖아. 나랑 애들이 있는데 왜 계속 방황하는 거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내는 저를 붙잡고 애처롭게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의 넋두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관심이 없다는 듯 천장만 보고 있었고요. 아주 썩을 놈이죠, 제가. 당시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내의 울음소리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내가 사람이면, 남편이면, 애비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고 있었어요. 매일 육지를 오가며 힘들게 일하면서도 아내는 쉬는 날이면 내 친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더군요. 당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의 방황을 끝낼 사람이 친엄마라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비가 와 궂은 날에도 육지로 가서 찾아다녔대요. 제가 바다에 빠졌다가 살아났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도 어김없이 아내는 쉬는 날을 이용해 제 친모를 찾아 나섰어요. 원래는 하루만 나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3일을 연락이 없이 집에 오지를 않았죠. 아이들은 지 엄마가 없으니 난리가 났고 그 바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저는 아내의 행방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지로 나갔다는 것을, 내 친모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지게 됐죠. 배터리가 없는지 자꾸만 끊어지는 전화. 혹시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결국 경찰서에 실종신고까지 했는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아, 여보, 걱정 많았죠.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부서져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새로 하나 샀어요. 대체 집에 안 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랬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좋은 소식 알려주려고. 당신이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뭔데 그래? 잠시만, 나 지금 누구 만나기로 해서 우선 전화 끊어요. 내가 바로 집에 가서 알려줄게. 집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들뜬 목소리로 좋은 소식 갖고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연락이 다 한시름 마음을 놓고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구급대원이 저에게 건 전화였고 아내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쓰러졌다니. 좀 전에 나랑 통화를 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서둘러 육지로 나갈 채비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곧 오겠다고 하고선 부둣가로 나갔는데 배가 뜨지를 않는 겁니다. 풍랑 때문에 배를 띄울 수 없다는 말에 저는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위험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죠. 애타는 시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드디어 배를 띄울 수 있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섬과 가까운 도시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해들었어요. 누구요? 누구 찾아오셨다고요? 김미진이요. 김미진. 김미진 씨? 아...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며 간호사가 안내해 주길 기다리는데 간호사의 얼굴에 당혹함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보호자님,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김미진 씨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영안실에 계세요. 당신 미쳤어? 어디서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거야? 다시 이름 확인해. 다시 확인해. 보호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개소리야. 내 아내 어딨냐고. 저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내 아내가 죽었다니. 몇 시간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내 아내가 죽었다니. 의사들이 저를 제지하고 병원 경비원도 내 몸을 포박했어요. 저는 병원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고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울음이 잦아들 쯤 의사가 영안실로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터덜터덜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갔어요. 영안실 안에 서서 차마 문 너머 있을 내 아내의 시신을 볼 용기가 없어 한참이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문을 열자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여자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내 친어머니, 어린 날 나를 돌봐줬던 가정부 이모, 나를 낳았다는 그 가정부 이모의 얼굴이었어요. 세상에, 재현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재현아, 나를 용서해 다오. 나를 용서해 다오. 당신이 내 와이프 죽인 거야? 당신이 그랬어? 아니야, 재현아. 그런데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화가 나 고함을 치는 저를 보며 여자는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도망치듯 나가는 그 여자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저세상 사람이 된 아내를 마주하게 됐어요. 자는 듯이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 혈색이 없어 창백한 낯선 모습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죠. 천천히 다가가 차갑게 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본능은 알고 있다는 듯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눈 떠봐. 왜 이런 곳에서 자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애들이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아끼는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얘기도 했지만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여보, 눈 떠. 눈 떠보란 말이야. 잠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안 돼. 안 돼,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집에 온다며. 나한테 좋은 소식 알려준다고 집에 온다며. 계속해서 아내를 불렀어요. 마치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는 듯 계속해서 불렀지만 내 뜨거운 눈물이 아내의 얼굴 위로 떨어질 뿐 아내는 미동도 없이 대답도 없이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안실 안에서는 아내의 시신 앞에 오열하는 내 목소리만 한참 동안 울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죽은 아내를 붙들고 오열했어요. 잠시 뒤 곧 실신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로 영안실을 나서자 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다녔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까운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긴커녕 가소롭기만 했어요. 그만 울어요. 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래, 내가 무슨 염치로 눈물을 보이겠니. 정말 미안해, 채연아. 날 낳은 사람이 당신 맞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랑 바람나서 나 낳은 거예요? 직설적인 물음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 내가 널 낳았어.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할 때 사장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됐고 결국 너를 가졌지.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가려고 했어. 나 혼자 너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사장님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고 결국 호적에 이름을 올려주셨지.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일개 가정부인 엄마보다 사장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모님은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고 너를 두고 떠나라고 하셨다. 그래서요? 나는 빌었어. 평생 가정부로 일해도 좋다고. 네 옆에 있기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네 주변에 얼쩡거리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더구나. 무서웠다.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래서 자식인 나를 어떻게 살든 말든 당신 살아남을 것만 생각했다는 거네. 재현아. 평생 나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산 내 친모.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던 아내와 결국 연락이 닿았고 그날 만나기로 해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길에 아내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아내는 나와 다른 길로 가게 돼버렸고요. 아내의 목숨과 맞바꾼 내 친모와의 만남. 내 뿌리를 알게 되면 방황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을 잃게 된 상황에 모든 것은 부질없는 짓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돼버렸어요. 아내를 잃고 난 뒤에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친어머니께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서로 잘 살아왔으니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며 그렇게 이별 통보를 했어요. 친모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고 보지 말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친모와 헤어지고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비고 소식에 아이들은 울음바다가 됐고 자신보다 먼저 떠난 손녀 때문에 할아버님도 충격이 크셨어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내내 비가 왔고 발인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마저 슬퍼하듯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족이 살고 있는 섬 앞바다에 뿌려졌어요. 아내를 잃고 저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내 소중한 존재를 이제는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죠. 그것이야말로 저 하늘에서 아내가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못난 내 행동 때문에 아이들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사이를 좁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미친 듯이 일도 하고 있고요. 큰 돈을 위해 원양어선이라도 타고 싶지만 집을 오랫동안 비울 수 없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됐어요. 아내의 목숨을 잃고 나서야 어리석게도 눈을 뜨게 된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곁에 소중한 사람을 잘 지키시기 바래요. 저도 다시 살게 된 제 인생,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